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스포츠 심리학 강의의 방선영입니다. 스포츠 심리학 이거를 선택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내용이 조금 많아요. 많기는 많은데 그 출제 난이도나 이런 거를 보면 되게 어렵게 나온다 이런 수준은 아니거든요. 해마다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학자들이나 내용들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인물들도 튀어나오는 게 스포츠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잖아요. 절대평가니까 누구나 다 뭐 맞추라고 내는 문제 다 맞추시고요. 변별력 있게 내는 문제 한 중 정도의 난이도까지 맞추시면 상 누구나 너네 다 틀려버려라 하고 내는 문제까지 운 좋게 맞으면 좋지만 그러한 것들까지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스포츠 심리학 나와 맞는지 아닌지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챕터는 스포츠 심리학의 개관에 대해서 나오죠. 이 챕터는요, 사실 출제가 안 되는 해도 많았고요. 되면 뭐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는 달달 외우자 이렇게 해서 막 처음부터 막 쓰고 이렇게 하시지는 마시고요. 한번 가볍게 읽고 넘어가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포츠 심리학의 정의 및 의미. 처음에 정의는 뭐냐? 스포츠 상황에서 일어나는 인간 행동과 정신 과정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는 심리학적 원리를 적용한 스포츠 과학의 한 분야이다. 이런 맥락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에 대한 설명으로 다르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해요. 문제가 아주 크게 뭉뚱그려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오답은 뭐냐? 아예 정말 생뚱맞게 누구나 맞추라고 내는 그런 생뚱맞은 보기가 나오거나 혹은 아니면 스포츠 심리학에서 다루는 것이 아닌 다른 과목 있죠. 스포츠 사회학, 뭐 스포츠 교육학, 뭐 윤리 이러한 식으로 다른 과목에서 다룰 법한 내용을 보기에다 적어 넣어요. 그러면 그거를 체크하시면 되는 그러한 광범위한 문제, 그 크게 큰 맥락에서 내는 문제는 나올 수도 있어요. 스포츠 심리학의 의미 나와 있죠. 의미는 뭐냐? 광의의 의미가 있고요. 협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에서 단어에서 좀 느껴지듯이 광의는 뭐냐면 넓은 의미로 봤을 때를 얘기해요. 넓은 의미. 그리고 협의는 말 그대로 좁게, 좁은 의미죠. 이렇게만 알고 가시고 들어가서 볼게요. 광의의 개념. 일반 심리학이 포괄하는 모든 측면을 스포츠 상황 및 그와 관련된 운동 학습, 발달, 제어, 재발 학습하세요. 여러분 재발 학습하세요 해서 제어, 발달, 학습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스포츠 심리학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닌 것은 해서 운동 제어, 운동 발달, 운동 학습, 뭐 운동 철학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보기가 주어지겠죠. 오답이 하나 교묘하게 들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 개념을 포함한다. 광의의 개념에서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고요. 협의의 개념 보시면 스포츠 수행 또는 운동 수행에 초점을 맞춘다. 이게 키워드가 되겠죠. 운동 수행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그에 따라서 운동 기능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사회적 요인 및 그 과정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운동 수행과 심리적인 그러한 관계를 보는 게 협의의 스포츠 그런 의미였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의 역사 보시면요. 스포츠 심리학의 발전 과정은 태동기, 그리피스, 준비기, 학문적 발달기, 현재의 스포츠 심리학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한번 쭉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스포츠 심리학의 발전 과정 볼게요. 1953년 한국체육학회가 설립되었고 1955년 한국체육학회지가 창간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연도는요. 사실 스포츠 심리학에서 보다 어디에서 중요할까요? 한국체육사에서는 연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요. 근데 여기서는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고요.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 개최는 체육학이 급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88년 학술대회를 계기로 발전의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아시안게임 그리고
올림픽 이러한 큰 맥락, 메가 이벤트 이러한 것들은 연도를 조금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이번에 한국체육사 같은 경우에 좀 생뚱맞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어떤 우리나라에서 개최했던 이 예전에 그런 월드컵이나 올림픽이나 이러한 경우에 뭐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생활체육이나 이러한 것들이 많이 발달하게 되었다. 1990년 이후 많은 스포츠 심리학자가 배출되었고 2004년 스포츠 심리 상담사 자격제도가 도입되는 등 현재는 2000년대 들어서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였다. 해서 지금은 굉장히 많아지고 부흥되었다. 현재 스포츠 심리학의 세부 영역까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의 영역과 역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주요 연구 영역 먼저 나와 있는데 성격, 동기, 불안, 공격성, 집단 응집성, 리더십, 사회적 촉진, 상담 기술 및 방법 이러한 것들이 챕터로 뒤에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다 배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스포츠 심리학이잖아요. 그렇죠? 심리에 다뤄지는 모든 것들은 거의 여기에서 연구되는구나. 역할, 스포츠 상황에서 인간 행동을 분석하고 이해하며 통제하고 예측하기 위한 심리학의 다양한 방법 및 원리를 제공한다. 그래서 스포츠 심리학 전문가는 연구자가 되기도 하고 교육자가 되기도 하고 임상 또는 상담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 운동 제어는 다음 파트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보겠지만 일단 운동 제어는 뭐냐? 연구 영역이 정보 처리 이론, 운동 제어 이론, 운동의 법칙, 반사화 운동, 협응 구조 등이 있다. 이 운동 제어는 뭐냐? 인간의 움직임을 운동 제어라고 하는 거는요. 운동 제어는 인간의 움직임 생성과 그 기전에 대해서 다뤄지는 게 운동 제어라고 하는 그러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움직임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러한 것들이 조절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생물학적 기전을 밝히는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할 보시면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별적인 움직임을 어떻게 생성하고 조절하는지 그 원리, 법칙을 밝힌다라고 하는 게 운동 제어고요. 운동 학습은 뭐냐? 운동 학습 같은 경우에는 연구 영역이 운동 행동 모형 학습 과정, 운동 기억, 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것이 다음 과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게 전이에요. 그래서 정적 전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요. 부적 전이 해서 마이너스 전이가 될 수도 있어요. 영의 전이도 있고요. 피드백, 연습 이론 등이 연구 영역이다. 역할 보시면 개인적 특성을 바탕으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운동 학습의 키워드는요. 운동 학습은 경험과 연습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과제와 환경적 변화에 부합하는 가장 효율적인 협응 동작을 형성시켜 나가는 과정을 연구한다. 자, 다음으로 운동 발달에 대해서 볼게요. 운동 발달은 연구 영역, 유전과 경험, 운동 기능의 발달, 학습 및 수행, 적정 연령, 노령화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역할은 신체 및 신경 근육의 발달, 인지 능력의 발달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의 운동 기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연구한다. 이 운동 발달 같은 경우에는 기출 포인트 보시면 운동 행동이 연령에 따라 계열적이고 연속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관한 연구 분야이다. 해서 운동 발달 같은 경우엔 운동 발달. 이 발달의 키워드가 계열적이다. 그리고 연속적이다. 더 들어가서
더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다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알고 가시고 건강운동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연구 영역이 운동 참가 동기, 운동 수행 지속, 정신건강, 심리적 효과 이러한 것들이 있고 스포츠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방법과 운동을 통한 사회 심리적 효과 등을 연구한다. 그런 영역이다, 역할이다 라고 하는 거 가볍게 일단 챕터 1을 끝냈습니다. 크게 맥락에서 하나를 봤어요. 자, 챕터 2 같은 경우에는 인간 운동 행동의 이해 파트죠. 여기는 원래는 그 전에까지만 해도 최근 기출 전에까지만 해도 두 번째로 그 출제 빈도가 높았던 그러한 파트였어요. 근데 최근 기출에서는 이 파트가 가장 많은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20문제 중에 8문제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엄청 크죠. 그만큼 최근에 이쪽 분야에서 조금 출제가 많이 될 수도 있구나. 여기서 만약에 출제가 많이 안 된다. 그러면 어차피 여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챕터 2 같은 경우에는 꼭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운동 제어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 이거 들어가서 본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밑에 거는 지우고 운동 제어는 뭐였다? 인간 움직임을 생성하고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에 따른 기전을 밝히는 그러한 학문이었어요. 운동 제어의 개념 들어가서 보면 개인, 환경, 과제 개인이랑 환경, 과제 어떤 개인이 있고 사람이 있고 주어진 과제가 있고 환경이 있죠. 이러한 것들을 운동 제어의 3요소라고 합니다. 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인간운동 행동의 원리를 동작, 지각, 인지적인 측면에서 규명하는 연구 분야를 말한다라는 것. 첫 번째 나오는 운동 제어의 체계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폐쇄회로 이론이 나옵니다. 폐쇄회로 이론. 키워드를 먼저 알려드리고 갈게요. 자, 옷 잘 입는 사람을 페피라고 하죠. 패션, 피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피드백이라고 하는 내용이 반드시 나와요. 이거는 폐쇄회로 이론은. 그럼 들어가서 볼게요. 자, 개념. 오류의 탐지와 수정을 위한 뭐가 있다? 참조 기제가 있대요. 참조 기제가 있기 때문에 정보가 뭐가 된다? 피드백돼요. 참조 기제와 비교됨으로써 오류의 탐지와 수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어떤 목표가 먼저 설정이 되잖아요. 우리가 뭐를 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설정이 되면 그 목표에 따라서 연속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게 폐쇄회로 이론이에요. 이 피드백은 참조 기제에서 참조 기제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비교가 이루어지면서 그 최종적으로 수정해서 명령기관에서 나온다. 그래서 행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피드백, 송환 정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루어지는 게 폐쇄회로 이론이에요. 그러면 자, 이거는 어떤 목표가 주어졌을 때 계속 피드백이 이루어져요. 송환 정보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어디 참조 기제와 비교해서 오류를 계산해서 그거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폐쇄회로 이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한점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계속 피드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그쵸? 그렇기 때문에 빠른 움직임을 설명할 수 없어요. 이게 제한점이에요. 빠른 움직임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왜? 목표에 따라서 참조 기제랑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거에 대한 이렇게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빠른 움직임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가 나오고요. 자, 계속 교재 볼게요. 감각 정보와 피드백, 폐쇄회로 체계에서는 그 반응으로 생성된 감각 정보에 의하여 다음 반응이 가능한데 이러한 감각 정보를 반응 산출 피드백이라고 한다. 그쵸? 반응 산출 피드백. 자극을 수용하여 반응을 산출하기까지 정보 처리 시간이 많이 걸리고 주의 집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빠른 운동을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제한점이 있었어요. 자기감각 수용기, 근육, 관절, 전정기관 등 신체 내 운동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기관이다. 외적 감각 수용기, 눈, 귀, 피부 등 신체 외부의 운동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기관이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 이렇게 해서 폐쇄회로 이론이 나왔는데, 자, 너넨 빠른 움직임을 설명하지 못하잖아 라면서 나온 게 개방회로 이론이에요.
개방회로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볼게요. 개념, 지시가 미리 설정되어 있어.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계없이 어떤 실행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이 이루어졌어. 그러면 지시, 바로 지시를 때리고 실행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우리 대뇌, 상위 대뇌 피질에 미리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되어 있는 동작,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것들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그냥 이용하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해봤으니까 뭐가 목표가 주어지면 어떤 입력이 이루어지면 바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개방회로 이론인데 여기서 그렇죠. 빠른 움직임을 설명할 수는 있어요. 바로바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근데 교재에는 없는데 제한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한점은 써 넣을게요. 첫 번째, 저장 문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장 문제. 우리 뇌가 이 다양한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 저장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저장 문제 첫 번째 제한점이고 두 번째는 신형 문제예요. 신형 문제는 뭐냐면 자,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 이거는 우리가 상해 대뇌에 이전에 했던 것들이 저장이 되어 있어서 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요. 입력이 되면은 지시가 이루어지고 실행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형태가 됐었는데 신형 문제라고 하는 건 과거에 해보지 않았던 그러한 행동을 했는데 너무 잘 수행하더라 이런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제한점을 둔 게 개방회로 이론의 첫 번째 저장 문제, 두 번째 신형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한점으로 나왔겠죠. 해서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개방회로 체계는 정확한 참조 기제가 없다. 피드백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 참조 기제가 있기 때문에 피드백이 이루어졌던 건 폐쇄회로 이론이고 개방회로 체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참조 기제가 없어서 피드백이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또한 상황과 관계없이 정해진 순서와 시간에 따라 작동되기 때문에 빠르게 이루어지는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해서 얘네가 만약에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러면 반드시 뭐 폐쇄회로 이론 같은 경우에는 개방회로 이론이 오답으로 나오고 개방회로 이론 같은 경우에는 폐쇄회로 이론이 오답으로 나올 확률이 가장 높겠죠. 자, 다음 볼게요. 다음 보시면 정보 처리 단계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기출 포인트 함께 볼게요. 2016년도, 19년도, 20, 21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는 그만큼 단순한데 자주 출제돼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가야겠죠. 정보 처리 단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가장 쉽게 나오는 건요. 정보 처리 단계를 그대로 나열하는 문제들이 꽤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감각, 지각 단계. 두 번째, 반응, 선택 단계. 마지막, 반응, 실행 단계. 이렇게 묻는 단순한 문제가 나오는 적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알고 가시면 돼요. 감각 지각 단계는 뭐냐? 정보 자극을 받아들여서 그 정보의 내용을 분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처음에 받아들여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과정이다. 감각 지각 단계이고요.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어요.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같이 써 넣으면 첫 번째, 그러니까 감각 지각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에요. 자극의 중요성, 정확성, 그리고 자극의 정도와 강도, 얼마나 센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러한 것들과 그리고 세 번째, 자극의 의미 파악 능력.
이러한 것들, 이 세 개가 감각지각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자극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확한지, 그리고 자극의 정도와 강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자극의 의미 파악 능력이 좋은지 아닌지에 따라서 감각지각 단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 다음 반응 선택 단계. 자극에 대한 확인이 완료된 후 자극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반응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자극과 반응의 부합성이 자극과 반응의 부합성이 약할수록 혹은 선택해야 할 대안수가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다? 반응 선택, 반응 시간은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 선택 단계에서는 자극 반응이 얼마나 부합성, 그러니까 결합력이 있느냐, 얼마나 연관이 있느냐, 그 부합성이 약하거나 선택 대안수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반응 시간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반응 실행 단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움직임을 생성하기 위하여 운동 체계를 조직하는 단계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반응 실행과 실제 반응은 좀 달라요. 다른 거고 반응 실행 단계에서는 움직임을 생성하기 위해 운동 체계를 조직하는 단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 처리 단계는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고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이세요. 자, 다 적으셨죠? 다음 보겠습니다. 감각 저장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인간의 행동체계에 들어온 자극을 지각기제로 보내거나 기억과의 접촉을 위하여 장기기억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참고하시고 장기 저장은 뭐다? 과거의 경험과 접촉하여 유권가가 제시된다 해서 아래쪽에 보시면 단기 저장으로부터 전달된 정보를 반영구적으로 저장하는 것이다.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 뒤쪽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올 거고요. 지각 기제 보시면 지각 과정의 주된 역할은 과중하게 부과된 정보를 걸러낸다. 여과하는 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단기 저장 같은 경우를 보시면 단기 저장 상태에서 중추신경은 자기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단기 저장이.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단기 저장은 인간 행동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제가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단기 저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행자가 어떤 중요한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장소를 제공하기도 하고 인간 유기체의 의사결정이나 문제 해결 그리고 사고 행동의 주된 역할을 하는 게 단기 저장입니다. 자, 그 다음 효과기 보시면 아래쪽에 효과기에 대해서 보시면 반응을 산출하는 사지를 조절하는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반응 시간이 기출 포인트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자극이 제시되는 어떤 자극이 제시가 되죠. 자극이 제시되면 그에 따라서 어떤 반응이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빵 썼어요. 그러면 출발해야지. 이러한 것들처럼 어떤 자극이 제시가 되면 그 다음에 반응이 시작이 되겠죠? 반응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에 따르면 반응이 끝나는 반응 종료까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극이 제시된 것부터 반응 시작까지가 반응 시간이다라고 했고요. 반응 시간을 말한다. 반응 시작부터 반응 종료까지. 이때 어떻게 했어요? 얘가 움직였죠. 움직임 시간이 된다라고 하고 이 끝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체 반응 시간이다라고 하는 부분. 이러한 것들이 기출이 됐었구나. 기출이 됐던 것들은 기출됐기 때문에 기출이 안 된다? 아니죠. 기출이 됐기 때문에 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반응 시간과 운동 행동의 관계 볼게요. 선택 반응 시간의 연구. 기억, 단순 반응은 뭐예요? 주어지는 자극이 한 개이고 이에 대해 무조건 한 개의 반응을 하는 것이다. 해서 반응 시간의 유형 보시면
뒤에 안 나와 있죠. 이거는 적어 놓을게요. 반응 시간의 유형. 우리가 지금 교재에서 본 게 첫 번째로 본 게 단순 반응이었죠. 단순 반응. 그에 따른 시간. 단순 반응 시간이라는 게 처음에 있어요. 우리 처음에 선택 반응 연구 보시면 단순 반응이 주어진 자극이 하나였어요. 그리고 무조건 한 개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반응 시간도 하나의 자극 신호가 주어지고 하나의 반응을 요구할 때 단순 반응 시간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주어지는 자극 신호 하나, 반응 하나.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 출발 신호 빵 하죠. 출발 신호가 빵 이루어지면 달려나가. 그게 바로 단순 반응 시간이에요. 그래서 출발 단순 반응 시간이 선수들 아주 정말 훌륭한 선수들도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단순 반응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 자, 두 번째 니은 볼게요. 변별 반응. 자극의 종류가 두 개예요. 근데 한 개의 정해진 자극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것이다. 어떤 두 개 이상의 자극이 주어질 때 변별 반응 시간은 두 개 이상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 어떤 특정한 자극에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구 투수가 공을 던지잖아요. 그쵸? 공을 던지는데 스트라이크만 던지나요? 볼도 던지죠. 유인구도 던지잖아요. 이러했을 때 스트라이크에만 반응을 하게 그렇게 해서 스윙을 하게 이루어지는 게 변별하는 거죠. 변별 반응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디귿 보시면 선택 반응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선택 반응 시간이 세 번째 유형인데요. 자극의 종류가 두 개 이상이고 반응도 두 개 이상이다. 제시되는 자극과 그 자극에 대한 반응수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또한 자극과 반응 간의 상호 관련성이 나타내는 복합성의 여부에 따라서 선택 반응 시간은 결정이 된다. 어떤 두 개 이상의 자극이 주어졌어요. 각각에 따른 반응이 또 다르게 요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구에서 공격수가 수비 움직임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할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선택 반응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극 반응 대한수, 자극의 수가 많을수록 그 자극에 대한 수행자의 반응 역시 다양해지면서 그만큼 반응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거에 따라서 단순 반응 시간, 변별 반응 시간, 선택 반응 시간, 자극이 몇 개, 한 개 했을 때 한 개, 두 개 이상의 반응일 때 하나의 자극에만 하나의 그 자극에만 특정 자극에만 반응을 하는 것, 각각의 자극에 대해서 대안을 그 반응을 달리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힉스의 법칙 볼게요. 힉스의 법칙. 이게 기출이 됐었어요. 이 힉스의 법칙은 뭐냐면 선택 반응 시간은 자극과 반응의 수가 증가할수록 로그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선택 반응 시간은 당연히 자극과 반응의 수가 증가할수록 로그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선택지가 많아지면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힉스의 법칙에 의하면 그러지 않다. 선택지가 1에서 100까지 늘어나도 시간은 1초에서 6.6초 정도 그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는다. 즉 로그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해서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선택 반응 시간은 자극과 반응의 수가 증가할수록 비례해서 증가하더라라고 하면서 힉스의 법칙을 요구하는 문제가 기출이 됐었습니다. 자극 반응 부합성, 자극과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정도. 그쵸? 그래서 자극과 반응의 부합성이 떨어질수록 약할수록 선택 반응은 어떻게 된다? 반응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했죠. 자극 반응 부합성의 여부에 따라서 선택 반응 시간은 달라진다. 즉, 자극과 그에 따른 반응이 서로 적절한 배열 관계에 있을수록 선택 반응 시간은 감소하게 된다. 이중 자극 연구. 이중 자극 연구는 연속적으로 두 개의 자극을 제시하고 각각의 자극에 대하여 모두 반응하도록 하였을 때 나타나는 반응 시간의 지연 현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심리적 불응기.
먼저 제시된 자극에 대한 반응을 수행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자극을 제시할 경우 두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이 느려지는 현상을 뭐라 그런다? 심리적 불응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기출이 됐었죠. 심리적 불응기. 하나를 자극을 툭 주고 그 다음에 주면 그 두 번째 반응에 대해서는 좀 늦게 반응을 하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심리적 불응기예요. 심리적 불응기 현상은 언제 일어난다? 반응 실행 단계에서 발생하게 된다. 병목 현상. 하나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 완료되기 전까지 다음 자극에 대한 반응 실행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상이 병목 현상이고요. 집단화. 자극 간 시간차가 매우 짧을 경우 하나의 자극으로 간주하게 되어 심리적 불응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집단화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의 어떤 자극을 줬어요. 자극을 줬는데 그 다음 거에 반응을 못했어. 그죠? 그 다음 자극을 줬는데 그런 것들이 심리적 불응기인데 첫 번째 자극과 두 번째 자극이 너무 시간차가 없다라고 하면 그거를 하나의 자극으로 그냥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화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고 이러한 것들이 기출이 됐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왜 우리 경기할 때 페이크 동작이라고 해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쵸? 페이크 동작을 하는데 내가 막 이렇게 막 그냥 했어. 그러면 속겠어요. 그죠? 뭔가 액션을 취할 것처럼 하다가 다시 한번 했을 때 그게 먹히겠죠. 그쵸? 공격이 먹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페이크 동작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써야겠죠.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야 상대방한테 효과적인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할 때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이게 기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같이 포인트를 보시면서 봤는데요. 끝까지 우리가 처음에 한번 봐서는 절대 이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없어요. 천재가 아닌 이상. 그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정말 지겹더라도 저를 반복적으로 만날 것을 부탁드릴게요. 다음 강에서는 운동 제어의 관점에서 운동 프로그램 이론 관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